안녕하세요. 저는 가진 재산을 모두 잃고 요양원에 보내질 뻔했던 7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믿고 모든 걸 내어주었다가 냉혹하게 등 돌려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소용돌이 쳐서 너무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감정을 추스르고 새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제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표현은 서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사는 진심은 충분히 전해지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아픈 내색 한 번 없이 새벽 일찍 일하러 가고 성실하게 가족을 지켜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하던 길이었어요. 여보, 밥은 좀 먹고 가요. 됐어, 김밥 하나 싸줘. 차 안에서 먹을게. 그날도 평소 같은 아침이었어요. 오후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황우섭 환자 보호자 되시죠? 지금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무슨 일인데요? 교통사고 나셨어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지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훑는 듯한 느낌. 태어나서 처음 겪는 차가운 공포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남편은 이미 하얀 천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황우섭님 맞으세요. 아까 도착했을 때 이미. 의사가 조심스레 말하는데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말이 그때 처음 실감이 났습니다. 중학생이던 아들도 병원에 도착해서는 다급하게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는? 아빠 어디 계셔? 너무 늦었대. 아빠, 하늘 날아가셨어. 아이는 제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 한마디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들썩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장례식은 정신없이 치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슬퍼할 틈도 주지 않겠다는 듯 하루 이틀이 순식간에 흘러갔죠.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밤 아들이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빠 대신 엄마 지킬게. 아니야, 아빠는 너 지켜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거야. 넌 그냥 아빠처럼 좋은 사람으로 자라면 돼. 남편이 그렇게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한동안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엄마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꼭 참고 참았어요. 제가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 괴로웠지만 아빠 없는 세상에 남겨진 우리 아이가 겪을 일들을 생각하는 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혼자서 잘 키워야 하나 밤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쥐어짜듯 미어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제 삶엔 단 하나의 목표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 이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것. 그게 제 전부였고 유일한 희망이었죠. 가슴이 미어졌지만 울고 있을 틈이 없었어요. 얼른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죠. 우리 형편이야 넉넉할 리가 없었고 일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제가 변변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낮에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자고 있는 아이 얼굴을 보며 중얼거리곤 했죠. 엄마가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너는 꿈만 꾸면 된다. 알았지? 가끔 아이가 눈을 비비며 말하곤 했어요.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친구들이랑 문제집 돌려보면 돼.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속으론 매일 울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더 자라면서 오히려 제 마음을 읽어주더라고요. 공부도 스스로 계획 세워가면서 착하게 잘 자라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는 말도 없이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엄마, 나 붙었어. 정말이야? 진짜 붙은 거야? 응, 우리 해냈어. 그 순간 그동안 밤새 편의점에서 물건 정리하고 허리 펼 틈도 없이 일하던 세월의 무게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은 누구나 아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몇 년 뒤에는 든든한 대기업에 취직도 했죠. 출근 첫날 정장 입고 서 있는 걸 보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더 울컥하더라고요. 아이가 현관문 열고 나가자마자 저는 조용히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제가 몰래 간직해둔 남편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진을 꺼내들고 조용히 속삭였죠. 여보, 우리 아이 잘 키웠어. 이제 나 조금 웃어도 되지? 그 순간만큼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 제가 제 인생에 떳떳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만난 건 소개팅을 통해서였어요.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인사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전부터 뵙고 싶었어요. 말씨도 곱고 눈도 또렷하게 마주치고 예의도 바르고 싹싹하니 참 괜찮은 아이다 싶었죠. 어디서든 밝고 자기 얘기도 자신 있게 잘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아, 이 아이는 참 바르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무뚝뚝한 우리 아들에게는 이런 환한 아이가 꼭 필요하겠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두 사람이 같이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도 괜히 따뜻해졌어요. 그래, 이제 우리 아들도 외롭진 않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참 든든했죠. 둘이 결혼을 준비할 때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틈틈이 모아둔 노후 자금을 기꺼이 내어줬어요. 주변에선 노후 준비는 어떡하려고?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나중에 짐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렇게 말했죠. 내 노후는 내가 다시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우리 애가 이제 자기 가정 시작하는데 그걸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 말이 내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던 순간 마음속 깊이 내려앉아 있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풀리는 듯 했어요. 결혼 후엔 연락이 뜸해졌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했어요. 바쁘겠지,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믿었죠. 굳이 먼저 연락을 재촉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아들 내외와는 1년에 두어 번 얼굴 볼까 말까 했어요. 바쁘다 보니 연락도 뜸해지고 잘 지내지? 응, 잘 지내요. 그런 문자 몇 줄로 서로 안부를 대신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식사 한번 하시죠. 무슨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 괜히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약속 날만 기다렸죠. 고맙게도 약속 장소는 제 집 근처,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식당이었어요.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와주고 고맙다. 내가 이 집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제 질문에 아들이 슬쩍 웃으며 말했죠. 수정이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니가 여기 음식 괜찮다고 하셨다고 가까운 데서 편하게 드시게 하자고요. 별거 아닌 말인데도 가슴 한켠이 찡하더라고요. 내 말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걸 또 며느리가 챙겨주다니. 그동안에 뜸했던 연락도 허전했던 마음도 밥 한 숟갈에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셋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 중인데요. 둘 다 워낙 바쁘다 보니 돌봐주실 분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단정한 말투였지만 어쩐지 부부끼리 의견을 정한 듯한 뉘앙스도 느껴졌어요. 근데요, 저는 그 말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또 필요하구나.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다시 불러주는 것 같은 존재의 이유가 생긴 느낌이었달까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걱정 말고 나. 내가 해줄게. 그 말이 나오기까지 망설임은 없었어요. 편도 2시간 거리였지만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제가 승낙하자마자 며느리가 크게 반기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그래요. 저희 정말 열심히 살게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표현은 서툰 아들이었지만 손길에 담긴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금쪽 같은 손주를 도맡아 키우게 됐죠.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며느리의 출산 휴가가 끝나가면서 어느새 제가 주 양육자가 되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땐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못해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손주는 더 애틋하고 귀하게 느껴졌어요. 허리며 무릎이 쑤시고 체력도 금세 바닥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줄 수 있는 사랑은 아낌없이 쏟았어요. 기저귀를 떼고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던 2살 무렵 하루가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애가 할미하며 부르면 피곤한 것도 잊히고 잘 자고 있는 얼굴 들여다보면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 무렵 아들 부부가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우리 이사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얘가 커가니까 학군도 그렇고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면 어떨까 해서요.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단 마음이 아들 말에서 느껴졌어요. 부모라면 다들 그렇잖아요. 더구나 우리 아들은 그다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고요. 근데 문제는 요즘 좋은 동네는 다 집값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아들 내외 소득으론 전세 구하기도 빠듯해 보였죠. 며칠 지나고 나서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 댁을 정리하시고 저희랑 함께 지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도 거의 살다시피 하시잖아요. 매번 오가시는 것도 힘드실 테고 민찬이도 어머니랑 더 가까이 지내면 정서적으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사 생각 중인데 좋은 학군 쪽은 전셋값이 생각보다 많이 부담돼서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어머니께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 부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희 생각을 조심스레 말씀드려봤어요.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제 집은요, 단순히 내가 머무르는 장소 이상의 의미였거든요. 그 집은 남편과 같이 살았던 마지막 공간,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싸우고 화해하던 그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저만의 세계였어요. 가만히 창가에 앉으면 남편이 다녀간 자리 같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도 참 많이 했어요. 그 집을 떠난다는 건 그 기억들을 정리하고 또 다른 시절로 건너가는 거였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손주가 제 무릎에 올라와선 말했어요. 우리 같이 살면 매일 같이 자요? 그 말에 그냥 마음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그래, 정리하자. 내 집은 다시 만들면 되지. 지금은 너희가 더 중요한 때잖아. 아들이 말없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진짜. 그렇게 한평생 살던 동네와 추억이 배어있는 집을 떠나 손주가 5살 되던 해 아들 부부와 한 집에 살게 됐어요. 3월이 되자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손주가 커가는 게 뿌듯하면서도 저는 또 한 번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했죠. 요즘 유치원은 참 다르더라고요. 알림장도 어플로 보고 행사도 많고 준비물에 간식에 복장까지 하루하루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노란 옷 입고 가는 날이에요. 그 말에 불이 나게 서랍을 뒤져 노란색 티셔츠를 찾아 입히고 어플 알림을 몇 번씩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어색하고 낯선 것 투성이었지만 내가 실수해서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하자.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 조심조심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원 시간을 착각해서 10분 정도 늦은 적이 있었어요. 3시 반이었나 3시였나 시간을 착각한 게 화근이었죠. 허둥지둥 달려갔는데 다행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어요. 할머니, 그 얼굴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다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그날 이후 저는 속으로만 다짐했어요. 다신 이런 실수 없게 하자. 철저히 챙기자. 그리고 한 달쯤 뒤였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유치원 학부모 상담을 다녀온 날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밥을 푸던 중 잠깐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전에 하원 시간 놓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아, 한 번 있었어. 그날 내가 시간을 착각해서 조금 늦게 갔는데 아이는 잘 있었고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시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금세 굳어지더라고요. 아, 네 선생님께 들었어요. 10분쯤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운함과 날이 느껴졌어요. 아이에게 별일 없었던 건 다행인데. 그래도 유치원에서는 엄마 대신 할머니가 데리러 오시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 말 속에 불신과 실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무슨 말을 덧붙이고 싶었지만 괜히 변명처럼 들릴까 싶어 그냥 입을 닫았어요.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감시 속에 있다는 느낌. 실수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마음속에 바늘처럼 콕콕 박히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 알림을 3번이나 확인했어요. 내일 등하원 시간, 간식 준비,
알레르기 주의사항까지 일일이 종이에 적어 책상 위에 붙여놨어요.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나 때문에 민망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그 다짐을 되뇌며 조용히 불을 껐죠. 그 일 이후로였어요. 며느리가 제게 불만을 은근히 내비치는 일이 부쩍 늘었어요. 겉으론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기색은 날이 서 있었죠. 어느 날은 손주 옷을 입히고 있었어요. 전날 밤부터 이것저것 꺼내보고 이 색은 어떨까, 이 바지는 좀 작을까 한참 고민하고 골라놓은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출근하려던 며느리가 아이를 힐끔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애들 이렇게 안 입혀요. 좀 촌스러워 보여서 유치원에서 튈까 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옷을 다시 접어 넣었어요. 그 옷이 나쁘거나 지저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제 감각은 이제 뒤처진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죠. 또 어느 주말엔 아이 간식을 챙기고 있었어요. 출출할까 싶어서 삶은 달걀에 고구마, 아들이 어렸을 때 참 잘 먹던 거였어요. 우리 손주도 좋아하겠지 싶은 마음에 작은 접시에 조각을 떠서 건네려던 순간 며느리가 숟가락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숟가락 말고 아이 거는 따로 써주세요. 요즘은 그런 거 다들 신경 많이 써요. 그 순간 저는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놨어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괜히 말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소리나 들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 걸음씩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닌데 싶다가도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죠. 하루하루 쌓이는 말 한마디, 짜증 섞인 눈빛 하나, 무심한 말투 하나에 저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작아졌어요.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집에서 이제 제 자리는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는 느낌이었어요. 난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있는 임시 보호자 같은 존재인가.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가족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이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집안일 돌보는 건 전부 제 몫이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역할이었죠. 정서적인 교류? 존중이요? 그런 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조용히 사라졌어요. 식탁엔 언제나 4명이 앉을 자리를 차려놨지만 주말이면 셋만 외출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어요. 어느 날 아이가 해맑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비밀이래요. 근데 비밀이 뭐예요? 그래, 가족끼리 시간 보내고 싶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으론 서운함이 천천히 차오르더라고요. 평일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아들은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고 며느리는 아이랑 대화하다 말고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집안을 맴도는 사람이 되었죠. 명절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추석을 앞두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음식하지 마시고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처음엔 고맙게 들렸어요. 아, 그래도 나를 배려하네. 이제 좀 챙겨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명절 아침 현관 쪽에서 끌리는 캐리어 소리가 들렸어요. 손주가 신이 나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외할머니랑 공항 가요. 다 같이 여행 간대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쉬라는 말은 남아있으라는 뜻이었구나. 수정이가 여행 준비해 주느라 고생 많았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다음번에는 어머니도 꼭 모시고 가자고 하네요. 이런 며느리 요즘 없는데 말이에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가 제게 모든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괜히 불편한 말 꺼내면 부부 사이 어그러질까 싶어서 그냥 말했죠. 그래, 잘 다녀와. 운전 조심하고. 며느리는 손주가 갑자기 꺼냈던 말에 살짝 당황한 눈치였지만 그 어떤 해명도 없이 조용히 나갔고 아들은 캐리어를 차에 실으며 짧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명절에 혼자 보내시게 해서 죄송해요. 요즘 제가 일이 많아서 수정이가 좀 예민하거든요. 처남이 장가가기 전에 가는 마지막 가족여행이라 잘 다녀올게요. 가족여행이라. 그 말이 괜히 낯설게 들렸어요. 그 가족 안에 나는 없다는 걸 그때 처음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들은 늘 지쳐 있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식사도 거르고 눈밑은 까맸죠. 가끔 저녁 무렵 마주치면 엄마, 제가 진짜 죄송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작게 중얼거리듯 말하곤 했어요. 그럴 땐 문득 남편 모습이 아들 안에서 겹쳐 보였어요. 가족을 책임지려 애쓰는 어깨, 말은 별로 없지만 눈빛으로 미안함을 전하는 태도, 지친 몸으로 현관문 들어오는 뒷모습까지도 꼭 닮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참 많이 봤어요. 며느리가 살짝이라도 표정이 굳으면 자기 탓인 듯 사과하곤 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짠하고 안타까웠어요. 아들의 마음은 이해했어요. 자기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손주 좋아하는 갈치랑 며느리 입맛에 맞는 소고기도 좀 사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두 손에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더니 눈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들이닥쳤어요. 다 피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부딪혔고 머리가 땅에 닿기 직전에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머리맡에 간호사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골반골절입니다.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하실 거예요. 처음엔 뼈 하나 부러졌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전신마취 한 달 이상 입원, 회복까지 몇 달. 그런 말들이 들려오니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잠깐 병실에 들렀어요. 피곤한 얼굴로 쭈뼛쭈뼛 서 있다가 말했죠. 엄마 놀랐죠? 미안해요. 요즘 수정이도 회사 일 많고 저도 계속 야근이라. 그래 바쁘지 너희. 그날 이후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고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애 학교 일이랑 학원 때문에 정신이 없다. 회사의 일이 폭주해서 시간 빼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인실에 있었는데 다른 환자들 곁엔 남편도 자식도 손주도 수시로 드나들더라고요. 과일 바구니며 보온 도시락이며 누군가는 침대 옆 의자에서 밤을 새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곁엔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시간은 하루에 몇 분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몇 분조차 아들은 늘 시간에 쫓기듯 말 몇 마디 하고 돌아갔죠. 며느리는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요. 간병은 병원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남의 입이 아닌 며느리의 입에서 나왔다고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병실에 들어오며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수정이가 엄마 이름으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더라고요. 이럴 땐 진짜 꼼꼼하죠. 엄마 걱정 많이 했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마워해야 하는 말이었을 텐데 왜 그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 얼굴도 목소리도 들은 적 없는데 보험 얘기부터 듣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가족에게 뭘로 남아있지? 아내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살아왔던 시간들. 그 긴 세월의 끝에서 지금 나는 보험 서류 속 피보험자 한 줄로 존재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문득 너무도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빠져 있었구나.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먹고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실버요양원입니다. 따님께서 사전 상담을 신청하셨고요. 어르신께서 골 반수술 후 요양의향 있으신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저는 딸이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물어왔어요. 따님 성함이 이수정님 아니신가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수정은 제 며느리 이름이었거든요. 한참을 멈칫하다가 겨우 한마디 내뱉었어요. 딸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그 말만 되뇌었어요. 딸 없습니다. 딸 없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병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 한쪽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퇴원을 했고 집에 돌아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죠. 쉬어야 하는데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괜히 아들 서재 정리를 하다가 책장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고령침해 간병 종합형 보험 계약서. 피보험자는 제 이름이었고 계약자랑 칸엔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서명은 제가 한 적 없는 글씨체였어요. 언제 어떻게 가입된 건지도 몰랐어요. 보험 얘기를 들었을 땐 고마워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나를 정리할 시기를 늘 염두에 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 서러웠어요.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며느리가 늦게 외출했다가 돌아왔어요. 곧이어 며느리는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진 채였죠. 아마 제가 방에서 당연히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엄마 진짜 미치겠어. 그날 어머니 사고 나신 거 알지? 하필 그날이 애 학원 테스트 날이었단 말이야. 완전 망했어. 그거 보려고 애를 몇 달을 어르고 달래서 준비시켰는데 사고 이후로 애가 자꾸 들떠있고 집중이 안 돼. 다시 흐름 잡으려면 한참 걸릴 듯. 그 말이 거실에 그대로 울렸어요. 며느리는 투덜거리듯 계속 말했어요. 도움 주러 오신 거라더니 손이 더 가. 솔직히 지금은 짐덩이야. 완전. 저는 방 안에서 그 말을 하나하나 그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차가운 바닥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이어 말했죠. 보험도 이미 다 드러났어. 어떻게든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남편한텐 어머니 몸이 안 좋아서 좋은데 모셔드리는 거라고 하면 돼. 어차피 대충 둘러대면 신경도 안 써. 맨날 바쁘잖아. 남자들 다 그렇지 뭐. 진짜 안 해놨으면 어쩔 뻔했어. 그땐 우리가 다 떠맡아야 했을 텐데. 그 목소리는 짜증에 젖어 있었고 말 끝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구두 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났죠. 아들이 퇴근한 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현관문이 열리는 기척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거실 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남편은 바보 같아서 이런 말하면 바로 죄책감 느껴. 그냥 어머니 혼자 계시기 너무 힘드니까.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게 해드리자고 하면 넘어갈걸? 그 말이 끝난 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말소리가 잠시 끊기고 조금 당황한 듯한 말투로 바뀌더니 곧 통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아마 아들이 거실에 들어서는 걸 보고 전화를 끄는 거겠죠. 저는 그 모든 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며느리의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어요. 짐덩이 모시기 싫다, 요양원 설득, 스피커폰 너머로 들었던 그 말들이 며칠 내내 귓가를 맴돌았어요.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그 목소리는 자꾸만 되살아났죠. 잠들기도 힘들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누우면 그날의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다시 박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결국 아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리고 저는 천천히 보험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말이야, 엄마는 몰랐어. 언제 가입한 거니? 그리고 요양원에서는 상담 신청했다고 전화까지 왔더라. 아들은 서류를 조용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죠. 말없이 몇 장을 넘기더니 고개를 천천히 떨궜어요. 그날 밤 아들 부부방에서는 낮게 억누른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속삭이듯 시작하더니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마침내 아들이 참지 못한 듯 버럭하는 소리가 들렸죠. 보험을 그냥 들어둔 거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깔린 감정은 너무도 뚜렷했어요. 그동안 나는 내가 엄마를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어. 저번에 병원에서 보험 얘기할 때도 수정이가 엄마 걱정 많이 했대요라면서 난 그 말 믿었거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근데 이게 뭐야? 사고 나자마자 요양원 상담 신청하고 보험금 확인하고 엄마 이름으로 된 보험을 엄마는 알지도 못하게 들어놓고 그냥 이 사고가 계기였던 거야? 결국 어머니를 내보낼 준비만 했던 거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엔 다들 그러잖아. 혹시 몰라서 들어둔 거고. 요양원 상담은 말하려던 참이었어. 진짜로.
아들은 서류 더미에서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요양원에서 상담받을 때 쓴 메모래. 입소 희망일 최대한 빠르게, 보호자 연락 시 단독 상담 희망. 이건 네 손글씨 아니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더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아들의 눈빛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을 줄은 정말 몰랐어. 결국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나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어. 어머니가 우리 아이 돌봐주시고 우리 삶을 많이 챙겨주신 거 나도 다 알아. 근데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나는 그냥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편해질 방법을 찾고 싶었던 거야. 다음 날 아들이 혼자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이 집 엄마 덕분에 들어온 거잖아요. 결혼할 때 들고 있던 돈도 결국 다 엄마가 주신 건데. 말끝을 흐리던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당장 집을 뺄 수는 없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엄마 돈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따로 지내실 수 있도록 생활비며 필요한 거 다 정리할게요.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분노도 서운함도 왠지 잘 안 느껴졌어요. 그저 묘하게 마음 한켠이 놓이는 기분이었죠. 수술을 마친 지 얼마 안 돼서 몸은 아직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았고 일어나 앉는 것도 걷는 것도 조심조심이었죠. 혼자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활이 더 필요했습니다. 엄마, 재활 잘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직접 알아봤어요. 여기선 물리치료도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은 입원해 있는 동안엔 손주랑 자주 찾아왔어요. 손에 들려있는 과일 바구니 하나에 아들의 얼굴에 박힌 미안함이 말없이도 다 느껴졌죠. 퇴원하고 나서 다시 혼자 살게 된 아파트도 아들이 직접 알아봐 준 곳이었어요. 작고 조용한 동네, 병원과도 가까운 작은 아파트였죠. 이사 준비가 얼추 마무리되던 날이었어요.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엄마 예전에 저희 이사할 때 엄마가 보태주셨던 돈 그거 정리해서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때보다 조금 더 챙겼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부터 쳤어요. 아니, 너희 형편에 이걸 어떻게 수정이는? 괜찮대? 아들은 잠깐 고개를 끄덕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다 얘기했어. 수정이도 어머니께 꼭 드려야 한다고 했어. 이제라도 우리가 자식 노릇 좀 하자고 했어. 그동안 너무 받기만 했잖아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앓으면서도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도 아들은 복지센터에서 도우미를 연결해주고 냄비며 휴지며 꼭 필요한 것들도 꼼꼼히 챙겨줬죠. 밥은 꼭 챙겨 드시고요. 뜨거운 물 조심하세요. 감각 떨어지시면 화상 입으니까. 그렇게 말만 남기고 조용히 나갔어요.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그 마음은 다 전해졌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다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혼자서 밥을 데우고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이고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적막한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와도 이제는 그 적막마저 내 것 같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살게 된 이후 처음 몇 주는 무척 조용했습니다. 어느 주말 인터폰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찬이도 같이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들과 손주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주는 문 열리자마자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들은 쑥스러운 듯 엄마, 이것저것 가져왔어요. 얘가 계속 보고 싶다고 해서. 하고 말했습니다. 말은 그랬지만 그 눈빛엔 본인의 그리움도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손주는 집안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여기 할머니 혼자 자요? 불편하지 않아요? 할머니 방 예뻐요. 아이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조용히 아들 옆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왔어요? 아들은 대답을 망설였지만 손주는 스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좀 너무한 것 같아. 내가 어릴 땐 엄마보다 할머니가 나랑 더 많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매일 나랑 놀아줬고 아플 때도 꼭 옆에 있어줬잖아. 엄마는 그거 잊은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돌아가기 전 손주는 문 앞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엄마도 같이 오게 할게요. 같이 밥 먹어요. 내가 엄마한테 꼭 말할 거예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오래도록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진심은 기억된다는 걸 그 따뜻한 아이의 눈에서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는 그날 이후 몇 달을 서로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가 사는 집 앞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마주 앉은 그녀의 눈가에는 평소처럼 짜증이나 지침 대신 어딘가 깊게 가라앉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요 몇 달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멈칫거리던 며느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며느리의 처남댁에게 크게 소리를 듣고 몸져 누우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라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저만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힘든 순간에 어머니는 늘 우리 아이 곁에 계셨더라고요. 잠시 말을 멈추던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도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권리처럼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하신 적 없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였기에 이 조용한 사과가 오히려 어떤 말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민찬이가 요즘 자꾸 할머니 얘기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매일 놀아줬던 기억 그걸 아직도 다 기억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랑이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런 사랑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과는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부딪혀서 깨진 뒤에야 나오는 진짜 반성이라는 걸.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조용히 찾아왔던 일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수정이가 엄마 찾아갔구나.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민찬이나 제 말 듣고 요즘 많이 뉘우치고 있어요. 장모님 일도 있고 해서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앞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아들의 말에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은 무언가 다짐이라도 한 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아요. 쉽게 용서될 일이 아니라는 거. 엄마 마음이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좀 더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한테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핸드폰을 든 손끝에서 전해지는 아들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목을대가 서서히 뜨거워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눌러왔던 감정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구나. 어릴 적 제 손을 꼭 붙잡고 걷던 그 아이의 따뜻한 손길이 이 순간 다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들도 저도 서로의 마음을 오롯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울림이 남은 통화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는 어쩌면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워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증의 감정으로 엉켜있던 세월을 뒤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분명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의 거리를 지키고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괘씸함, 서운함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고부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이고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인생의 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아들 부부와의 세월은 나를 잃어가기도 했지만 그 시간을 견뎌나가며 조금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조심스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긴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노년이라고 해서 뒷전으로 마냥 물러나기보단 나만의 삶을 지켜가며 가족에게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무리 없이 힘을 보태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도 부디 자신을 잊지 마세요. 이것으로 제 사연을 마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